자, 실전 3회의 첫 번째 작품 세트 현대시 파트죠, 그죠?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하고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또 다른 윤동주. 자, 작품을 딱 만났고 또 시 파트 복합으로 문제가 시작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우리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파트가 세 번째, 문학 파트에서 세 번째로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등장을 했네요. 순서 자체는 크게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걸 잘 생각해 주시고, 다만 문제의 패턴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했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식구의 반복, 대화의 방식, 대조 이런 말 떠 있는 거 보자마자 표현상 특징은 알겠죠? 문제 없고, 두 번째 A부터 D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 작품에 대한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였어, 그렇지?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만약에 이런 형태로 연계 작품으로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면 아 이거 개꿀이다 생각하고 문제 덥석 잘 받아 먹으시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구절의 의미들이 각각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공유할 거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 핵심적인 부분만 좀 몇 가지 챙겨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이 가의 윤동주의 작품. 그리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잖아, 솔직히. 윤동주라는 시인이 뜨면 적어도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서 다루는 윤동 시인의 작품들의 대부분의 키워드는 자, 성찰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봐봐. 나의 경우에는 하면서 하는 중간 부분 이후부터 읽어볼게. 가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겪은 내적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작품에 등장하며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누가? 윤동주 얘기 아닐까봐 성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 작품 사과를 먹으며라는 작품에서는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는 시인의 개성이 드러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다는 건 이 사과는 참 맛있지라고 하는 건 사과가 맛있다라는 인식은 우리 인간 중심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과를 먹는다는 행위가 우리 인간과 이 자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탐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이따가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와 나에는 우주라는 시어가 등장해. 그래서 이 시어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번 우리 구모평에서 또 봤던 비슷한 패턴의 문제 있었죠, 그죠? 꿈이라고 하는 시어의 의미를 가작품과 나작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확인해 놓으시고 그걸 중심으로 작품을 빨리 읽었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작품이 연결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작품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목에 고향 얘기가 나왔는데 고향에 대해서 말하지만 또 다른 고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고향이라는 공간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뜯어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아마 이 작품은 여러분들 내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국어나 문학 시간에 혹은 내신 대기 때 많이 겪어봤던 작품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첫 번째,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라고 했어요. 자, 현재 화자는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향이라는 곳의 이미지는 뭔가 안락하고 내 몸을 한번 잠깐 쉴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공간이잖아. 근데 고향에 돌아온 게 첫 번째, 언제 돌아왔고요? 밤에 돌아왔고요, 그쵸? 두 번째, 고향에 돌아와서 누웠어. 왜 누웠을까? 고향은 안락함의 이미지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뭐가 따라 누웠어? 볼이 따라와서 함께 누웠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의식이 각각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밤은 이 뒤에 아까 보기에서 있었지만 선생님이 안 읽었지만 이 작품의 윤동주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특성이 뭐다? 일제강점기라고 했었죠. 즉 부정적 현실이 놓여있음을 밤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때 백골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고향에서 와서 쉰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게 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아가 뭐랬다? 분열되어 나라는 존재가 또 다른 나로 찢어졌는데 이 또 다른 나는 백골이 뭐예요? 뼈만 남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아무런 생명력도 지니지 못한, 즉 분열된 상태에서 나의 부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을 백골이라고 표현한 건 아닐까?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화자는 귀향을 했고 귀향을 했지만 현재 상황은 부정적입니다.
나는 분열되고 있는 자아를 겪고 있고 시대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고요. 다음,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그런데 사실 화자는 어두운 방에 있지만 이게 어디로 통해요? 우주로 통한답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주를 말하는 거 아닐까? 즉 세계가 뭐 되는 거야? 확장되고 있지. 오케이? 이 방을 우주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선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쓰는 시어들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좀 잘 관찰해야 되는 단어들이라서 빨간색으로 쓰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는데 이건 좀 지금 벌써 이 작품의 바람의 의미를 벌써 말하는 건 좀 오바스럽지만 이 뒤에 나오는 연결되는 내용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으면 곤이 잠들어 있거나 그치? 움직임이 없이 미동도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근데 바람은 뭐 되고 있어? 불어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를 자꾸 깨워주는 존재? 즉 자극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방 안에 있는데 바람이 불어온다? 단순히 창문을 열어놨는 모양이죠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우주잖아. 방을 우주라고 생각해보고 그 우주의 공간에 나 혼자 이렇게 무위로 떠있는데 거기서 나도 자극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방 안에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 이렇게 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자아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차근차근 날 자신을 생각해보는 거야.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면, 자, 현재 백골은 뭐 하고 있습니까? 풍화작용을 하고 있대요. 풍화작용이 뭡니까? 바람에 의해서 썩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썩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이것도 마이너스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지? 뭔가 침잠되어 가고 의미를 상실해 가고 부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들을, 그렇지? 말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백골이 되고 가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얘기를 나의 백골을 들여다본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여기 침잠되어 쓸데없이 썩어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성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지? 반성하면서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자, 이거 파라판으로 쓸게. 이때 내가 부정적 상태에 놓였으니까 울음을 우는데 그 울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내가 우는 것이냐. 두 번째, B, 백골이 우는 것이냐. 심지어 C,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하면서 궁금해하죠. 이제 두 개로 분리됐던 자아가 아예 어떻게 세 가지로 분리되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 분열은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나는 외연적 자아라고 부를까? 그치? 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실제로 물질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야. 근데 나의 마음 상태가 두 가지가 놓여있다고 설명하는 거겠지. 백골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풍화작용하는 존재로서의 나, 즉 부정적, 마이너스 이미지라면 아름다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썩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건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이 두 개가 대립적 시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우는, 현재 나는 울고 있어. 울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고통과 아픔에 놓여있다는 뜻이겠지. 근데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는 게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어서 힘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 이거지. 됐나요? 이렇게 세 가지 시어로 구분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무슨 얘기가 맞죠? 작품이 좀 솔직히 어려워, 그쵸?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팡팡팡 떠오르진 않으니까 고민을 잘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근데 무슨 얘기를 해? 지조 높은 개 얘기를 그죠? 개가 무슨 개예요? 지조 높은 개야. 그치? 그리고 얘는 뭐 하고 있냐면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그럼 잘 생각해보자. 화녀는 지금 어두운 방으로 표현됐던 우주의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를 향해서 어떤 개가 월월 지저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쟤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조 높은 개야. 그럼 뭐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우주 속 어둠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그 감각이 차단되는 상태잖아.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느껴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감각만으로 나의 어떤 일깨움을 시작한 거야, 그치? 그런 상태에서 왈 하면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나를 일깨우는 존재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지조 높은 개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 그럼 지조 높은 개라고 하는 건 뭐랄까? 첫 번째, 이거랑 비슷한 소재지. 나를 일깨우는 존재라고요. 오케이?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뭔가
초월적 세계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주선관에 뻥 떠있는 이런 느낌을 표현하잖아, 그치? 오케이. 내가 만약에 거기 있다고 생각해봐. 겁내 무섭지 않을까? 혹시 영화 그라비티 봤나요? 그라비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최근 본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꼽는 사람인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은 그때 그 공포감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주 쓰레기가 팡팡팡 날아가가지고, 그치? 주인공만 하면서 지금 멀리 점점 멀어지는 중이야. 정말 답 없는 상황 아니야? 그쵸? 그때 주인공은 도대체 뭘 느꼈을까? 내 고향이 지구가 점점처럼 멀어지는 중이고, 나는 이렇게 그냥 우주를 붕붕 떠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암담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암담함 속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는 나를 자극하는 거. 개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건 나를 자극하는 거지. 참고로 그라비티에서도 그래서 이 지구와의 통신을 통해서 그래 어떻게든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구를 향해서 날아가려고 여러 가지 미션을 하잖아. 그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혹시 아직 안 본 사람이 있으면 강추예요. 꼭 보세요. 네, 아무튼 간에 참고로 나중에 그 영화편에서 안한강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아나 혹시? 그 별도 영화가 독립 영화가 따로 하나 더 있어요. 사이드 영화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지금 화자가 어둠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둠의 세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세계로 이동하도록 나를 뭐하는 존재, 자극하는 존재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개일 것이다. 이 개는 단순히 그냥 개가 아니야. 너 인마 정신 차려! 라고 말해주는 그런 개가 아닐까라고 나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지. 그쵸? 근데 이게 실제일까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이런 걸 의미한 건 의미를 찾아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이 단어 안에 이 시 안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가자 그죠? 가자 곱하기 2. 그치? 반복이야. 설마 여기서 반복이 단순히 리듬감 때문만 등장한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반복은 뭘까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의지적 태도 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일 거고,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그럼 쫓긴다는 얘기니까 선생님 뭔가 부정적 상황에 놓인 것부터 그렇게 보기보다는 서둘러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침잠하는 나에서 벗어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서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가긴 가는데 어디를 가는 거냐면 첫 번째 조건, 백골 몰래 가야 돼요. 근데 왜 백골 몰래 가는 걸까? 백골이 뭘 상징하니까 안주하고 침잠하는 자아잖아. 그치? 가만히 누워서 썩고만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니까 안주의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백골 몰래. 그리고 나서 가는 장소는 어딘데?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 너무 많이 배워왔던 그 방식대로 단순하게 가자면 이상향을 말하는 거겠지. 현재 화자는 고향에 와 있다니까? 하지만 이 고향은 밤의 상태고 나를 백골로 만드는 공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백골을 놔두고 백골 몰래 떠난다는 얘기는 현재 놓여있는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라고 표현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아는 A, B, C 중에 뭘까요? C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작품을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해석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선생님이 이 작품을 공부했을 당시에는 작품의 해석이 좀 많이 다양했어요. 지금 선생님은 특히 쉽게 말하자면 고등학교 버전 표준 해석을 알려드리는 쪽에 가깝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 단어가 그리고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이견을 달리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표준적 해석에 의거해서 작품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각 연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었고 핵심적인 시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시어를 중심으로 그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잘 판별해가면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화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를 잘 분석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작품이었고요. 자, 두 번째,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라는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과를 먹으며. 자, 다음 작품을 딱 보면
일단은 딱 보자마자 시 느낌이 확 나죠. 그치? 그러니까 특정한 시어의 반복이 너무 두드러지게 먹는다. 그치? 사과를 먹는다로 시작했던 작품이 그쵸? 어떻게 쭉쭉 이어지면서 이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는 건 아닌가? 먹는 게 아니고 먹는다. 말이랑 글자를 다르게 쓰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그치? 아무튼 간에 이 사과를 오케이. 요 부분이 확장되어가는 그리고 또 점층되어가는 구조임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쭉쭉 따라가 봅시다. 이 녀석은 길게 쓴다기보다는 이 중간중간에 목적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할 거거든. 사과를 먹는 건데 이 사과를 먹는다는 행위가 무엇을 먹는 행위에 연결되는지 이 녀석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잘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이 녀석들의 어떤 결이 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가볼게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하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이 작품이 확장 점층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읽질 않았어도 그런 구조인 게 빨리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 자체를 일단은 시상 전개의 모티브다 이런 식의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화자는 사과를 한 입 깨물었겠지. 근데 깨물면서 사과를 먹는다는 행위는 도대체 인간에게 무엇이고 자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뭔가 시상이 촉발된 거야. 그치? 이것 때문에. 그죠? 시상이 촉발됐다라고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상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사과를 먹는 동안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두 번째,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 거예요. 사과를 먹는다는 것은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 거고요.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 거고요.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 거고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 거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선생님 말한 단어들만 마킹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 햇살을 먹고 장맛비를 먹고 소슬바람을 먹고 눈송이를 먹는다. 이걸 우리는 묶어서 사과나무에 주어졌던 각각의 계절들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오케이? 선생님, 햇살은 무조건 봄인가요? 그건 아니겠지. 하지만 뒤에 나오는 장마라든가 소슬바람, 눈송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사계절의 흐름을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고 예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계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즉 우리는 사과라는 것을 하나 먹지만 이 사과 안에는 자연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담겨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됐죠? 계속 또 사과 위를 지나가던 벌레의 기억을 먹고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고 사과나무의 잎새를 먹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묶여있는 녀석들은 사과나무와 함께 존재했던 자연들을 말하는 거겠지. 새나 곤충이나 또 뭐가 있어. 그치? 이파리. 전부 다 생각해보자면 식물과 작은 곤충들과 뭐예요? 새, 동물들이잖아. 이해됐어? 우리 자연이라는 것에는 계절이 있고, 오케이? 또 동식물과 곤충과 같은 다양한성을 지닌 자연들이 존재들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존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과를 먹으면서 깨달아야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됐죠? 계속 그러면서 다음 구절 체크. 사과를 가꾼 사람들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다리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세 개는 또 뭘 말하는 걸까? 사람과란다? 함께 했던, 사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또 말하고 있는 거지. 맞나요? 사람도 결국엔 뭐의 일부거든? 자연의 일부잖아. 그치? 오케이? 여기 있는 존재들이 전체적으로 선생님, 사과나무 집다리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하나 의미를 따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사과나무라는 어떤 존재 옆에서 그 사과나무 집 딸이면 하다못해 옆에 와서 이파리라도 좀 낙엽이라도 좀 쓸었을 거고 사과나무 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겠지. 그치? 그런 거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계속 이어집니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자,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그 가지를 먹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사과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있다는 뜻이야.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보면 돼. 나무의 구성 요소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이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지금 이 장면은 나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야. 즉 우리가 어떤 대상물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물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나무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관여를 했을 거야. 물론 첫 번째,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이 순환해야 자랄 수 있어. 맞지? 그리고 나무는 단순히 자기 혼자 자라는 게 아니야. 동식물, 곤충 같은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자라난단 말이야. 순환 속에서, 거대한 순환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길러줬기 때문에 사과나무라는 어떤 대상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무의 나이테와 나무의 이파리와 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각각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과나무라는 결실을, 아니 사과라고 하는 결실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자, 마지막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지어 뭘로 확장된 거야? 전 우주의 원리로 확장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사과라는 걸 하나 먹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니들 사과 먹으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선생님 그 어떤 걸 먹으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미지. 역시 시인은 세상이 다르죠. 그죠? 시인이 되려면 진짜 날카롭고 개성적인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지. 아, 이번 사과는 가격이 싸서 그런지 맛이 없었어. 다음에 딴 거 먹어야지. 이 생각만 했지. 그죠? 사과를 먹으면서 전 우주의 어떤 조합의 원리 이런 걸 생각 안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돌아망쳐버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오케이? 지금 마지막 행을 제외하고 지금 D로 묶여있는 그 구절, 그지? D로 묶여있는 구절의 특징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준적으로 D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D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야 돼. 얘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봐봐.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었지. 오케이? 흙에서 뭐가 만들어졌어? 사과가 만들어진 거야. 그 사과는 인간이 먹었지. 그리고 그 인간은 흙에서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흙을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랄까, 땅이 있으면 땅 위로 자라서 흙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사과가 열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땅과의 거리가 분명히 멀어졌었잖아.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 사과는 어떻게 됐어? 다시 사람이 먹어서 똥을 싸든 뭘 싸든 해서 땅에 떨어지거나 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순환론적 인식이라고 하는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타내는 거야. 즉,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하는 거다? 순환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재미난 표현이지. 지금 이런 문제도 신경 써야 돼. 지금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뭐라고요? 특정한 부분에 나타나는 표현상 특징 요소를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고 했었잖아. 지금 여기만 이게 D가 묶여 있어서 오른쪽으로 밀린 게 아니라는 거 조심해줘. 알겠어?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D 때문에 묶인 거라면 참고로 생각해봐라. A, B, C도 원래 그 오른쪽으로 한 줄씩 밀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D 때문에 밀린 게 아닌 거야. 뭐예요? 의도적 들여쓰기가 있는 거야.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집중을 유도한 거지. 얘들아, 시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만 이렇게 달라. 그리고 이렇게 쫙쫙쫙쫙 이어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기 집중하지. 그렇지? 의도적인 들여쓰기를 통해서 뭐랄까, 시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참고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단어를 써다 보면 낯설게 하기? 다른 부분과는 좀 다른 특이한 부분을 만들어냄으로써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구절 D, 어떤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말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죠. 마지막으로 사과가 나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행을 첫 번째 등장했던 행과 비교를 해보자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또 뭘 말하고 싶은 건데요? 봐봐. 사람이 사과를 먹었어. 참고로 사과는 어디서 만들어졌어? 땅에서 만들어졌지.
그리고 인간도 언젠간 죽어서 땅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 몸을 구성하는 요소 성분들은 다시 비료가 돼서 어떤 다른 나무를 자라가게 하고 다른 대지의 어떤 생명체를 또 피우겠지. 오케이? 네. 그러면 그게 또 사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과는 특정한 어떤 하나로서의 사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결실을 말하는 거야.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과가 우리를 먹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라고 아주 고차원적인 확장을 하고 그냥 끝까지 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정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과와 나의 이거 딱 붙여줘야겠죠? 1차 거대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도 하나의 순환의 대상에 불과하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의 순환 그리고 순환하는 대상은 뭐예요? 자연 그런 것에 대한 뭐? 깨달음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이 작품을 또 표준적으로 잘 이해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굉장히 뭐랄까 편안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까지 갔던 그런 시가 지금 요거였고요. 아 그래요. 참고로 이 작품은 너무 당연해서 할 말도 없지만 한 적이 없지만 할 말도 없지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그치? 시의 어떤 의미를 확장하고 점층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도 당연히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건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단순하게 반복되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의 요소를 살펴보면 반복 속에 뭐가 있었다? 점층과 확장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까지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봤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고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볼까? 문제 봅시다. 참고로 1번, 2번. 아니야. 근데 솔직히 문제에서는 나름대로 새로울 건 없어. 지금 작품들이 얘들아 이런 게 좀 있다. 지금 앞에서 봤던 챕터의 작품들, 그렇지? 그러니까 또 다른 고향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 또 다른 고향 작품들은 같은 작품은 작품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고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서 복잡하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트렌드가 또 뭐냐면 이렇게 작품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일수록 상대적으로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기도 해. 기본적으로 이 구절의 의미 자체만 잘 챙겨놓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웬만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뭐 딱히 새로울 건 없으니까 이건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다음 작품 파수꾼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영상을 좀 끊고